장례식장 입구에 걸린 시어머니, 영정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73년의 세월을 살아온 그 얼굴엔 미소도 여유도 없었다. 조문객들이 내 손을 잡으며 고생 많으셨어요, 효부시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입을 열면 거짓말이 쏟아질 것 같았다. 효부라고?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한 적이 없다. 검은 상복 소매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나와야 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눈가는 건조했다. 나는 울 수 없었다. 아니, 울고 싶지 않았다. 10년이다. 10년간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는 슬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수진아, 괜찮아. 남편 민수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은 입에 붙어버렸다. 결혼 후 10년간 가장 많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였다.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시동생 내외가 모여 웃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조문객이 떠난 사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시누이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도 카톡이 더 급한 사람들. 나는 그들을 보며 씁쓸한 웃음이 났다. 모두가 슬픈 척하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형수님, 좀 쉬세요. 제가 조문객 응대할게요. 시동생 아내가 다가왔다. 그 말이 배려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알고 있었다. 좀 저리 가 있으라는 뜻이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담배 연기 냄새와 국화꽃 향이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나는 주차장 구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하늘 아래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다. 시어머니가 저 까마귀가 되어 날아간 걸까? 그럼 이제 자유로워진 걸까? 나도 자유로워진 걸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안도감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수진아, 들어와. 발인 시간이야. 민수가 밖으로 나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키가 작네. 우리 집안은 다들 큰데. 그게 시어머니가 내게 한 첫마디였다. 나는 그날 웃으며 잘 먹고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내 드레스를 보며 너무 화려하다고 했다. 순백의 심플한 드레스였는데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나를 맞으며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라고 했다. 우리가 떠나기 전 청소를 다 해두고 갔는데도. 그 후로 10년간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만든 음식은 항상 짜거나 싱거웠고 내가 입은 옷은 항상 촌스럽거나 요란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부족했다. 나는 점점 작아졌다. 결혼 전 당찬 성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눈치 보는 며느리만 남았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차가운 눈빛. 나는 평생 저 눈빛에 짓눌려 살았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나요, 어머니?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편하시겠네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 튀어나왔다. 옆에 앉아있던 신우이가 날카롭게 쳐다봤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돌아가신 분 앞에서.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민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한숨을 쉬었다. 피곤하다. 먼저 잘게. 그는 침대로 들어가 5분도 안 돼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빈집이 너무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 건너편 아파트에 혼자 사셨다. 매일 저녁 7시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저녁은 먹었니? 물어보는 척하지만 실제론 내가 제대로 차려 먹이고 있는지 감시하러 오시는 거였다. 이제 그 초인종 소리를 들을 일도 없겠지.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건너편 아파트 시어머니 집은 불이 꺼져 있었다. 텅 빈 집. 이제 저기엔 아무도 없다. 시어머니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나는 문득 시어머니 집에 가보고 싶어졌다. 유품 정리를 해야 했다. 시댁 식구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하는 게 맞았다. 현관문을 열고 슬리퍼를 신었다. 복도를 지나 시어머니 집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캄캄한 집 안에서 쿰쿰한 냄새가 났다. 불을 켰다. 시어머니의 슬리퍼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3시 20분에 멈춰 있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시각이었다.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 위엔 시어머니가 보시던 돋보기가 놓여 있었다. TV 리모컨, 물컵, 약봉지. 모든 게 그대로였다. 마치 시어머니가 금방이라도 화장실에서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천천히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갔다. 방문을 열자 장롱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엔 시어머니가 덮으시던 이불이 구겨져 있었다. 나는 이불을 펼쳐 개었다. 손끝에서 시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착각이겠지. 이미 차갑게 식은 지 오래인데.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엔 낡은 사진첩과 통장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것이 보였다. 황변한 편지 봉투.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내 이름. 며느리 수진에게. 숨이 멎었다. 손이 저절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가벼웠지만 손에 쥔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봤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언제 쓴 걸까? 왜 내 이름을 쓴 걸까?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무슨 잔소리가 적혀 있을까? 내가 부족했다. 더 잘했어야 했다. 며느리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말들이 편지지 가득 쓰여 있을 것 같았다. 그럼 나는 또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다.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렸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나는 천천히 펼쳤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진아, 미안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글자였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내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나는 편지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다음 줄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서웠다. 이 편지가 내 10년을 뒤흔들 것 같았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 5글자가 눈앞에서 번졌다 흐려졌다. 반복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다시 읽어봤다.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다.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두근거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며 리듬을 잃어버렸다.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진정해, 김수진. 그냥 편지일 뿐이야.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다. 10년이다. 10년간 시어머니 입에서 내 이름이 다정하게 불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며느리 수진 씨, 아니면 아예 부르지 않고 저기라고 했다. 그런 사람이 편지에 수진아라고 썼다. 받침 없이 부드럽게. 손이 저절로 다음 줄로 향했다. 읽어야 했다. 이 편지가 뭔지 알아야 했다.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지킨다고? 날 무슨 소리지?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지킨다는 건 보호한다는 뜻 아닌가? 그럼 시어머니가 나를 보호했다는 건가? 말도 안 된다. 시어머니는 평생 나를 구박했다. 매일 아침 전화해서 오늘 뭐 해 먹을 거니? 라고 물어보고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그건 남편이 안 좋아하는데 라고 했다. 명절 때마다 다른 집 며느리는 이것저것 다 준비해 오던데 라고 했다. 그게 날 지킨 거라고? 편지를 접었다. 더 읽고 싶지 않았다.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잔소리일 뿐이야. 내가 너한테 그런 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라는 식의 변명.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와서 변명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하지만 손은 편지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쥐고 있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읽어봐. 끝까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읽은 거 끝까지 읽어보자. 어떤 변명이 적혀 있는지 확인이나 하자. 편지를 다시 펼쳤다. 수진아, 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억나니? 시동생 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던 날. 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고 시동생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한테 말했어. 어머님, 형수님은 요리를 잘 못하시나 봐요. 아까 국이 너무 싱거웠어요. 나는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지. 너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야. 아, 그날. 기억났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다. 나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처음으로 음식을 차렸고 떨리는 손으로 국을 끓였다. 시동생 아내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때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드셨다. 나는 그날 시어머니도 내 요리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었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그날 밤 시동생한테 전화했어.
다음부터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형수 기분 나쁘게. 시동생이 에이, 엄마도 국 싱겁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라고 하길래 내가 그랬지. 싱거우면 소금 넣어 먹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니? 내 며느리는 요리 잘하니? 시동생이 말문이 막히더라고. 나는 편지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나를 감쌌다고, 그럼 왜 내 앞에선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왜 나한테는 국이 좀 싱겁네라고만 하셨을까? 수진아, 엄마가 내 앞에서 말 안 한 건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시디댁 식구들 앞에서 엄마가 너 감싸는 거 보이면 걔네들이 너를 더 무시할 것 같았어. 엄마 뒤에 숨는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나는 그게 싫었어. 우리 며느리가 당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눈물이 뚝 떨어졌다. 편지지 위로 글씨가 번졌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돼. 아직 다 읽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볼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다. 시어머니가 날 지켰다고? 그것도 몰래? 내가 강해지길 바랐다고?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10년간 내가 뭘 한 거지? 시어머니를 미워했다. 차갑다고, 무정하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에서 이제 편하시겠네요 라고 중얼거렸다. 영정사진 보면서 이제 저 눈빛 안 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야? 일어서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침대 끝에 그대로 주저앉아 편지를 또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놓치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남긴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또 하나 기억나는 날이 있어. 내가 임신했을 때. 시누이가 우리 집에 와서 그랬잖아. 언니는 일도 안 하는데 애까지 가지면 오빠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그날도 내 앞에서 아무 말 안 했어. 너는 눈물 참으면서 설거지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지. 맞아. 그날도 기억난다. 나는 임신 소식을 시댁에 알렸고 시누이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오빠 벌이가 시원찮은데 괜찮겠어요? 라고 했다. 나는 그날 너무 창피하고 억울해서 부엌에 숨어서 울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시누이랑 얘기하고 계셨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 나를 걱정하는 말을 하셨겠지. 며느리가 일도 안 하는데 애까지 낳으면 어쩌냐고.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누이 보낸 후에 네 방에 갔어. 너는 이불 속에서 울고 있더라. 엄마가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지. 괜찮아. 애 낳고 키우는 건 내가 하는 일이야. 내 몸 축낼까봐 일 그만두라고 한 건 나야. 시누이 말은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너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라고 하더라. 엄마는 그때 마음이 아팠어. 내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그 장면을 기억했다. 시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손길이 따뜻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 예전처럼 차갑게 돌아오셨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집안일은 해야지. 나는 그때 어제 그 따뜻함은 착각이었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편지를 읽으니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다. 혼자 설 수 있도록.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엄하게 군 건 내가 강해졌으면 해서야. 엄마는 젊었을 때 시집살이 진짜 심하게 했거든. 시어머니한테도 치이고 시누이들한테도 치이고. 그때 엄마를 지켜준 건 아무도 없었어. 남편도 나 몰라라 했고. 그래서 엄마는 30년을 참고 살았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였다는 걸.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걸. 하지만 그래서 나한테도 똑같이 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대물림이라고. 당신도 당하셨으니까 나도 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편지는 내 생각과 달랐다. 그래서 난 우리 며느리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수진이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근데 그러려면 내가 강해야 했어. 엄마 뒤에 숨으면 안 됐어. 그래서 일부러 너한테 차갑게 대했던 거야. 내가 혼자서도 설 수 있게. 나는 편지를 쥔 채 몸을 떨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바보같이. 나는 왜 몰랐을까? 왜 시어머니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 10년간 시어머니를 오해했다. 미워했다. 차갑다고, 무정하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 그것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안아준다는 대신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황변한 종이에서 희미한 장롱 냄새가 났다. 시어머니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다시는 맡을 수 없는 냄새. 엄마,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편지로 남기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시어머니 방은 고요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나는 편지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없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걸 봤으니까. 이제 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바랐던 모습이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편지 끝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마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쓰신 것 같았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던 거다. 그 흔들리는 글씨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가슴에 품었다. 따뜻했다. 시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봤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이 회색에서 연보라 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10년간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줄곧 내 곁에 계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나를 지키고 계셨다. 고마워요, 엄마. 창밖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알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스쳤다. 시어머니가 답하는 것 같았다. 편지를 품에 안은 제 시어머니 집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은 천천히 무겁게 이어졌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들어가면 또 일상이 시작될 텐데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복도 창가에 기대어 섰다. 창밖으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주차장으로 나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내겐 평범하지 않았다. 편지를 다시 꺼내 펼쳤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 글자를 또 읽었다. 몇 번을 읽어도 믿기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니. 10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럼 그동안 내가 오해한 게 얼마나 많을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결혼 2년차 되던 해 겨울이었다. 나는 감기에 걸려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온몸이 아팠다. 민수는 회사에 갔고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손엔 보온병을 들고 계셨다. 몸살 감기에는 미역국이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엌으로 가셨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오셨다.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담긴 그릇이 있었다. 나는 일어나 앉아 국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나갔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역시 시어머니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미역국 갖다 주고 말 한마디 없이 가시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였다. 아픈 며느리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직접 가져다 주신 거였다. 나는 그때 고맙다는 말만 했지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았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니까 며느리 아프면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당연한 게 어디 있었나. 세상에 당연한 사랑은 없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하던 때였다. 시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셨다. 나는 산후 우울증으로 매일 울었다. 아기는 밤낮 없이 울어댔고 남편은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혼자였다. 어느 날 밤 아기가 계속 울어서 미칠 것 같았다. 나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울었다. 제발 좀 그쳐. 엄마도 힘들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시어머니는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친 채였다. 아기 우는 소리 들렸어. 시어머니는 내 팔에서 아기를 받아 안으셨다. 가서 좀 자. 내가 볼게. 나는 그 말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됐어. 가서 자.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아기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강아지 왜 우니?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더니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아기를 안고 주무시고 계셨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게 분명했다. 나는 그때 시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라고 하시며 일어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애 키우는 건 내 일이야. 내가 계속 도와주면 넌 약해져. 이제 혼자 해봐. 나는 그 말이 차갑게 들렸다. 역시 시어머니는 나한테 별 관심이 없구나. 하룻밤 봐주고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내가 의지하지 않길 바라신 거였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길 원하신 거였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엄마가 되길 원하신 거였다. 눈물이 또 났다. 나는 복도 창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 왜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몰랐을까?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명절 때마다 시동생 내외가 내 음식을 흉보면 시어머니는 조용히 내 음식부터 드셨다. 시누이가 형수는 살림을 못해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내 형수만큼 해봐라 라고 잘라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내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며느리 요리 맛있어. 우리 며느리 얼마나 잘하는데 같은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증명하길 바라신 거였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칭찬보다 내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더 값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였다.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었다. 작년 겨울 민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 다행히 민수는 살아남았지만 월급이 깎였다. 나는 그때 너무 불안했다. 아이 학원비, 생활비, 대출금. 걱정이 산더미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다.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계셨다. 이거 받아.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200만 원. 나는 깜짝 놀라서 사양했다.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 됐어. 그냥 받아. 아들 월급 줄었다며. 힘들잖아. 나는 그때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가 우리 형편을 걱정해 주신다는 게 고마웠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곤 말씀하셨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생활비로 쓰지 말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럼 뭐 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내가 예전에 하던 일 있잖아. 출판사. 그거 다시 하고 싶으면 학원이라도 다녀. 자격증이라도 따. 내 인생 살아. 나는 그때 시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학원을 다녀. 당장 생활비가 급한데.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생활비로 썼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셨던 거다. 며느리로만, 엄마로만 살지 말고 나 자신으로 살길 원하셨던 거다. 하지만 나는 그 뜻을 몰랐다. 복도 창가에 앉아 해가 완전히 떠오르는 걸 지켜봤다. 따뜻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다.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진아, 넌 강한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10년간 늘 불안했고, 눈치 받고,
작아졌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강해질 거라고 믿으셨다. 그래서 혼자 서는 법을 가르치신 거였다. 차갑게 대하는 것으로,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문득 궁금해졌다.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이 편지를 쓰려고 생각하신 걸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니면 훨씬 전부터. 편지 종이가 많이 황변한 걸 보면 꽤 오래전에 쓰신 것 같았다. 그럼 시어머니는 이 편지를 언젠가 내가 읽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편지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신 걸까? 그럼 시어머니는 평생 오해받는 걸 감수하신 거였다. 가슴이 먹먹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며느리가 자신을 차갑다고 생각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냥 지켜보셨던 거잖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수진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말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시어머니 사랑에 기대면 나는 약해지니까. 시어머니는 끝까지 악역을 자처하신 거였다. 며느리가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나는 편지를 다시 가슴에 품었다. 이 편지는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오해를 풀어주는 열쇠였다. 10년간 쌓인 벽을 허무는 망치였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건너편 아파트 시어머니 집 창문이 보였다. 불 꺼진 창문. 이제 다시는 불이 켜지지 않을 창문. 엄마, 이제 알았어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가 날 사랑했다는 거. 그것도 엄청 많이.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게 고마웠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시동생이었다. 형수님, 엄마 유품 정리 언제 할 건가요? 우리도 챙길 게 있어서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품 정리. 시어머니의 흔적을 지우는 일. 나는 그게 하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할게요. 급하지 않잖아요.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다. 시동생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그래요. 그럼 형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읽고 또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렸다. 수진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시어머니한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살아계실 때 해드리지 못한 것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해한다는 말.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시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사는 것. 강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 나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지쳐 보였다. 눈가엔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다. 10년간 쌓인 피로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엄마, 지켜봐 주세요. 거울 속 내 모습에게 말했다. 제가 강해질게요. 민수가 일어난 건 오전 10시가 넘어서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른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제는 외워질 정도였다. 왜 안 자고 거기 앉아 있어? 민수가 헝클어진 머리로 거실에 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잠이 안 와서.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엄마 빈소 정리는 다 끝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끝났어. 민수가 내 옆에 앉았다. 괜찮아? 나는 대답 대신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봐. 민수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다. 나는 민수 표정을 지켜봤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긴 한숨이었다. 엄마가 이런 편지를 남기셨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민수를 쳐다봤다. 당신 알고 있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당신 알고 있었냐고.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미안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고 있었다고. 민수가 시어머니 마음을 알고 있었다고. 뭘 알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편지를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말씀하셨어. 수진이를 강하게 키우고 싶다고. 나는 숨을 멈췄다. 언제?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내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엄마가 나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 수진이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내가 수진이 편을 너무 들면 수진이가 나한테만 의지하게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 어머니가 왜 나한테 차갑게 대하시는지.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도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지만 엄마 말씀이니까. 화가 났다. 10년이다. 10년간 나 혼자 외로워하고 오해하고 상처받았는데 민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말 안 했다. 당신은 나보다 엄마가 더 중요했어. 민수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다. 한참 만에 말이 나왔다. 수진아, 나는 엄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 너는 원래 강한 사람이잖아. 결혼하기 전 너 되게 당당하고 밝았어. 근데 시집 와서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민수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약해져도 된다는 이유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으면 했어. 그래서 엄마 방식이 맞는 것 같았어. 엄마가 일부러 차갑게 대해서 내가 강해지면 너는 다시 예전의 너로 돌아올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게 말이 돼? 사람이 차갑게 대한다고 강해져. 오히려 더 약해지지.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나도 잘 모르겠었어.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시니까, 엄마가 나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믿었어.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허무했다. 민수도 몰랐던 거다. 그냥 시어머니 말씀이니까 따랐을 뿐.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그게 아내를 위한 거라고 믿었던 거다. 당신 정말 바보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민수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민수는 평생 결정을 회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나를 부르셨어. 나는 민수를 돌아봤다. 뭐라고 하셨는데?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리고 수진이가 이제 진짜 강해졌다고. 엄마가 바라던 모습이 됐다고. 목이 메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때 나는 시어머니한테 뭘 했지? 병원에 문병 갔었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다. 나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부드러웠다. 엄마가 그러셨어. 수진이가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할 말은 다 하더라고. 명절 때 시누이가 뭐라고 하니까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대. 그건 제 방식이에요. 언니 방식이 따로 있고 제 방식이 따로 있는 거죠. 엄마가 그 말 들으시고 되게 뿌듯해 하셨어. 나는 그 장면을 기억했다. 작년 추석 때였다. 시누이가 또 내 음식을 흉봤다. 형수님, 나물이 좀 짜네요. 예전 같았으면 죄송해요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언니 입맛엔 그럴 수도 있죠. 전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시누이는 말을 못하고 나물만 집어 먹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음식을 드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간이 딱 맞네.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내가 드디어 당당해진 걸 기뻐하신 거였다. 민수가 계속 말했다. 엄마가 그러셨어. 수진이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거라고. 엄마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마음 편히 갈 수 있다고. 민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근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엄마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민수 옆에 앉았다. 화가 났지만 민수도 힘들었을 거다. 엄마를 잃은 슬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그 사이에서 민수도 무너지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민수 등을 토닥였다. 당신 잘못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야. 나는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둘 다 제대로 못했어. 엄마 마음도 몰랐고 내 마음도 몰랐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몰랐어. 우리 둘 다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거야. 민수가 울음을 그치고 나를 쳐다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진아, 나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 엄마가 바라셨던 것처럼 내가 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예전처럼 회피하지 않을게. 민수의 그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은 믿어주고 싶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나도 변했으니까. 10년 전 나는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울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작아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시동생 전화에 천천히 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고마워. 민수 손을 잡았다. 근데 당신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나도 노력할게. 우리 둘이 같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하자.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시동생이었다. 형, 잠깐 들어가도 돼? 민수는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동생이 거실로 들어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형수님, 이거 드리려고요. 시동생이 봉투를 내밀었다. 뭔데? 시동생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거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형수님한테.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통장을 펼쳤다. 예금주는 내 이름이었다. 잔액은 3천만 원. 나는 깜짝 놀라서 시동생을 쳐다봤다. 이게 뭐야? 시동생이 말했다. 엄마가 형수님 명의로 만들어 두신 통장이래요. 틈틈이 돈 모아서 형수님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쓰라고. 손이 떨렸다. 3천만 원.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모으신 걸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동생이 계속 말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형수님이 결혼하면서 일 그만둔 게 늘 마음에 걸렸대요. 형수님은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는데 우리 집안 때문에 포기했다고. 그래서 이 돈으로 형수님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내가 일을 그만두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편집자였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몰래 돈을 모으신 거였다. 10년간. 엄마,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시동생이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엄마가 형수님 많이 사랑하셨어요. 우리한테도 늘 그러셨어요. 수진이한테 잘해주라고. 수진이는 우리 가족이라고. 시동생 목소리도 떨렸다. 저도 형수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 집 사람들 다 그랬어요. 형수님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엄마가 화내셨어도 우리가 안 들은 거예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시동생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유품 정리 형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아무 말 안 할게요. 엄마도 그러셨어요. 유품은 수진이가 정리하게 하라고. 시동생이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수가 시동생을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통장을 내려다봤다. 3천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다시 공부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민수가 내 옆에 앉았다. 수진아,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바라신 거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게.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이제 달라질게. 나는 민수를 쳐다봤다. 약속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밝았다.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다. 잘했어, 수진아. 이제 내 인생 살아. 귓가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네, 엄마. 이제 살게요. 제대로 살게요. 통장을 손에 쥔 채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 갔고 집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편지와 통장, 시어머니가 남긴 2가지. 이 2가지가 내 1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 그것도 엄청나게. 하지만 왜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수진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하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이 답답함은 공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 때문이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건너편 시어머니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불 꺼진 창문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소파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읽었다. 벌써 몇십 번째인지 모른다. 수진아, 미안하다.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강해지길 바랐어. 모든 문장을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감정이 달랐다. 처음엔 감동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돼서. 2번째는 감사였다. 이렇게라도 진심을 알게 돼서. 3번째는 슬픔이었다. 이제 와서 알게 된 게 너무 늦어서. 그리고 지금은 화가 났다. 왜 살아계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편지로 남기셨을까? 돌아가신 후에 알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시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 없잖아. 눈물이 났다.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억울한 눈물이었다. 나는 편지를 구겨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찢어버리고 싶었다.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건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니까.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폈다. 손이 떨렸다. 엄마, 왜 이렇게 하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10년이에요. 10년간 저 혼자였어요. 어머니가 절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날 좋아하실까? 그 생각만 했어요. 말하면서 울음이 터졌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우는 거,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한 번이라도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 내서 울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볼 일도 없으니까. 나는 마음껏 울었다. 가슴 속 쌓여있던 모든 게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한참을 울고 나니 기진맥진해졌다. 눈이 붓고 목이 쉬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엉망이었다. 눈은 토끼처럼 빨갛고 코는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나는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다. 정신이 조금 들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누가 봐도 한바탕 울고 난 얼굴이었다. 김수진, 정신 차려.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우는 게 답이 아니야.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싶지 않았다. 그냥 계속 울고 싶었다. 10년치를 다 쏟아내고 싶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수진아, 괜찮아?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목이 쉰 채로 대답했다. 응, 괜찮아.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울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곧 들어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다. 통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3천만 원. 시어머니가 10년간 모으신 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내 인생을 살라고. 하지만 나는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다. 10년 전에는 알았다. 편집자로 계속 일하고 싶었다. 좋은 책을 만들고 싶었다. 작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10년간 집안일만 하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 통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학원을 다닐까? 자격증을 딸까? 작은 가게를 차릴까? 모든 게 막연했다. 10년 전 나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꿈조차 없었다. 그게 더 슬펐다. 시어머니는 내가 꿈을 이루길 바라셨는데 나는 꿈을 잃어버렸다. 시어머니는 내가 강해지길 바라셨는데 나는 여전히 약했다. 통장을 받고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는 사람. 이게 시어머니가 바라셨던 모습일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수진아. 민수가 달려와서 나를 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나는 민수 품에서 또 울었다. 난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민수가 내 등을 토닥였다. 알아. 알아. 나는 민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어머니가 너무 미워. 왜 살아계실 때 말 안 하셨어? 왜 이렇게 하셨어? 난 10년간 외로웠어. 혼자였어.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잖아. 다 보고 계셨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등을 토닥일 뿐이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도 힘드셨을 거야. 너를 사랑하는데 표현 못하는 게, 너 우는 거 보면서도 안아주지 못하는 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말이 돼. 사랑하면 표현해야지. 말을 해야지. 이렇게 편지로 남기면 뭐해. 이제 와서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잖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야. 틀렸을 수도 있지. 하지만 엄마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으셨던 거야. 나는 민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최선이 이거야. 며느리 10년간 오해하게 놔두고 죽고 나서 편지 남기는 게 최선이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예쁜 노을이었다. 하지만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게 공허했다. 나 시어머니 집에 갈래.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지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 당장. 민수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혼자 갈게. 혼자 있고 싶어. 민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해. 나는 편지와 통장을 챙겨 집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시어머니 집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불을 켰다. 시어머니 냄새가 났다. 장롱 냄새, 약 냄새, 그리운 냄새.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누우시던 자리. 이불을 만져봤다. 차가웠다. 엄마. 조용히 불러봤다. 대답은 없었다. 엄마, 저 왔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까. 나는 이불을 끌어안았다. 엄마, 저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편지만 남겨두고 저한테 직접 말해주셨어야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럼 저도 말할 수 있었잖아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저도 사랑한다고. 눈물이 이불 위로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어머니는 안 돌아오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머니는 대답 안 하시잖아요. 한참을 울었다. 이불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서 울었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도 이제 안 계시니까. 나는 마음껏 울 수 있었다. 울다가 지쳐서 침대에 누웠다. 시어머니가 보시던 천장을 올려다봤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었다. 시어머니도 이 얼룩을 보셨을까? 잠들기 전에, 마지막 밤에. 엄마, 저 정말 화났어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10년간 저 오해하게 놔두신 것도 화나고 편지로만 남기신 것도 화나요. 근데 뭐가 제일 화나는지 아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말 못한 거요. 사랑한다고 말 못한 거요. 그게 제일 화나요. 침대의 옆 서랍을 열었다. 시어머니 물건들이 가득했다. 안경, 손톱깎이, 핸드크림, 낡은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펼쳐봤다. 시어머니 손글씨가 빼곡했다. 2023년 3월 5일. 오늘 수진이가 감기 걸렸다고 해서 미역국 끓여갔다. 수진이가 고맙다고 하더라. 목소리가 힘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수진이가 나한테 의지하면 안 되니까.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2023년 7월 18일. 수진이가 아기 때문에 밤새 못 잤다고 전화했다.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있었다. 당장 달려가서 아기 봐주고 싶었지만 너무 자주 가면 수진이가 약해진다. 참았다. 밤새 잠 못 잤다. 수진이 생각에 눈물이 다이어리 위로 떨어졌다.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겼다. 매일매일 나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2024년 1월 30일. 명절이었다. 시동생 며느리가 수진이 음식 흉봤다. 수진이 표정이 어두워졌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나중에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혼냈다. 며느리 단속 좀 하라고. 2024년 5월 12일. 수진이가 요즘 많이 웃는다. 예전보다 당당해 보인다.
시누이한테도 할 말 하더라. 기쁘다. 내 방식이 맞았던 것 같다. 수진이가 강해졌다. 다이어리를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나를 생각하셨다. 걱정하셨다. 사랑하셨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셨다. 나를 위해서. 엄마,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다.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제가 오해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랑하는데 표현 못하는 게, 안아주고 싶은데 참아야 하는 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다. 시어머니의 선택, 시어머니의 고통, 시어머니의 사랑,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였다. 틀린 방법일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으셨던 거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진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 집에서 밤을 보냈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여기서 잘게. 걱정 마. 민수는 알았다고만 답장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 내가 혼자 있고 싶다는 걸 알았을 거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천장. 시어머니는 이 천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며느리 생각을 하셨을까? 편지를 남긴 걸 후회하셨을까? 아니면 안심하셨을까? 수진이가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던 눈빛,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차가움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그 무표정 뒤에 감춰진 사랑을. 새벽 4시쯤 됐을까. 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가 앉으시던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 시선으로 거실을 둘러봤다. 티브리, 탁자, 창문. 시어머니는 이 자리에 앉아서 매일 무엇을 보셨을까? 탁자 위에 시어머니 안경이 놓여 있었다. 집어 들었다. 가벼웠다. 렌즈가 두꺼운 걸 보니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던 것 같았다. 나는 안경을 껴봤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흐릿한 세상을 보며 사셨구나. 안경을 벗어 다시 탁자에 놓았다. 그때 안경 밑에 종이 한 장이 깔려 있는 게 보였다. 꺼내봤다. 병원 진단서였다. 날짜를 봤다. 1년 전이었다. 진단명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췌장암 사기. 손이 떨렸다. 1년 전. 시어머니는 1년 전에 이미 아셨던 거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편지를 쓰셨던 거다. 그래서 통장을 만드셨던 거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 진단서를 다시 읽었다. 예상 생존 기간 6개월에서 1년. 시어머니는 의사가 말한 것보다 오래 사셨다. 1년. 아니, 1년하고도 2개월을 더 사셨다. 왜 그렇게까지 버티셨을까? 문득 깨달았다. 나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다. 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버티신 거였다. 진단서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목이 메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픈데 내색도 안 하시고, 저 때문에 참으시고,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셨다. 진단서 뒷장을 보니 환자 본인이 치료 거부라고 적혀 있었다. 왜 치료를 안 받으셨을까? 포기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서랍을 더 뒤졌다. 약봉지들이 나왔다. 진통제였다. 엄청 강한 진통제. 한 달치 분량이 여러 개 있었다. 시어머니는 통증이 심하셨던 거다. 하지만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셨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약봉지를 쥐고 울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셨어야죠. 병원 가자고 하셨어야죠. 저라도 간호했을 텐데. 엄마 곁에 있었을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며느리가 약해질까봐. 끝까지 혼자 아픔을 견디셨다. 나는 시어머니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검은색 가디건을 꺼냈다. 코를 묻었다. 시어머니 냄새가 났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 가디건을 입어봤다. 내게는 조금 컸다. 시어머니는 나보다 체구가 크셨으니까.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시어머니 옷을 입은 내가 보였다. 순간 시어머니가 보이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거울 속 나에게 물었다. 이제 와서 다 알았는데 어머니는 안 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미안해해도 어머니한테 전할 수 없잖아요. 대답은 없었다. 거울 속엔 초라한 내 모습만 있을 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수진아, 괜찮아? 나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응.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동생한테 연락 왔어. 엄마 49제를 이번 주 토요일에 한다는데 너 괜찮겠어? 49제.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49일이 되는 날. 불교에서는 그날 망자가 완전히 이승을 떠난다고 했다. 시어머니도 완전히 가시는 거다. 영원히.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다. 49제. 마지막 이별. 나는 그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늦었는데.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더 이상 새로운 하루가 없었다. 시어머니의 시간은 49일 전에 멈췄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냈다. 벌써 몇백 번을 읽은 편지. 하지만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졌다. 처음엔 감동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였고, 세 번째는 분노였다. 그리고 지금은 후회였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 건 저예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10년간 오해해서 어머니가 절 사랑하시는데도 미워해서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이제 알았어요, 엄마. 제가 강해지길 바라셨던 거. 근데 저 아직도 약해요.
어머니 없으니까 무너질 것 같아요. 수진아, 이제 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엄마. 혼자는 못 살아요. 어머니 없으면 안 돼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소리 내서.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도 이제 듣지 못하니까. 한참을 울고 나니 해가 완전히 떠 있었다.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나도 집에 가야 했다. 하지만 일어서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 집에 계속 있고 싶었다. 이곳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는 안 계셨다. 이 집엔 시어머니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시어머니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침대, 옷장, 서랍, 창문. 모든 게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없었다. 이 공허함이 나를 짓눌렀다. 엄마, 어디 계세요?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진짜 다 떠나신 거예요? 조금도 안 남아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고요함만 흘렀다. 나는 천천히 시어머니 집을 나왔다. 현관문을 잠그고 복도에 섰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문을 닫는 순간 시어머니와 완전히 이별하는 것 같았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문을 향해 인사했다. 49제 때 다시 올게요. 그때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이미 출근했고 집은 조용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다. 핸드폰을 봤다. 몇 통의 부재 중 전화가 있었다. 신우이였다. 아마 49제 얘기 때문일 거다.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건너편 시어머니 집이 보였다. 불 꺼진 창문, 텅 빈 집. 시어머니는 저기 계셨다. 10년간 저 창문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셨다.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셨다. 엄마, 보고 싶어요. 창밖을 향해 속삭였다. 제가 이제 다 알았는데 어머니는 안 계시네요. 이게 제일 슬퍼요. 알았는데 말할 수 없는 게.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서 울지 않았다. 조용히 흘러내렸다. 볼을 타고 턱으로, 그리고 무릎 위로. 탁자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다. 3천만 원. 시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 하지만 나는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이 돈을 쓰는 순간 시어머니가 정말 떠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안 쓸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바라신 거니까. 내가 꿈을 이루길 원하셨으니까. 나는 통장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엄마, 뭘 하면 좋을까요? 통장을 보며 물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10년간 잊고 살았더니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문득 떠올랐다. 1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책. 시집이었다. 중년 여성 시인의 첫 시집. 제목이 뭐였더라? 늦은 봄. 그래, 늦은 봄이었다. 그 시인은 50대였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40대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기처럼 쓰다가 점점 시가 됐다고 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첫 시집을 냈다. 나는 그 시인을 존경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 나는 그때 편집자로서 그 책을 만들면서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잃어버렸다. 결혼하면서, 아이 낳으면서, 시집살이 하면서 조금씩 나를 잃어갔다. 시어머니는 그걸 아셨던 거다. 내가 나를 잃어가는 걸. 그래서 다시 찾으라고 하신 거였다. 이 돈으로, 이 편지로. 알았어요, 엄마.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시작할게요. 늦었지만 창밖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시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실까? 나를 내려다보고 계실까? 엄마 49제 때 봬요. 그때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약속할게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 살겠다고.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진아,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네, 엄마. 천천히 할게요. 조금씩. 49제 날 아침은 춥고 맑았다. 나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검은색 한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를 매만졌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날이었다. 제대로 인사해야 했다. 잘 어울려. 민수가 뒤에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수도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절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이미 와 있었다. 시동생 내외, 시누이,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숙연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형수님, 여기 앉으세요. 시동생이 자리를 안내했다. 나는 앞줄 한가운데에 앉았다. 시어머니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그 무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스님이 들어오셔서 경을 읽기 시작했다. 목탁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렸다. 나는 시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다. 엄마, 오늘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못한 말들 다 할게요. 경을 다 읽고 나서 스님이 말씀하셨다. 고인을 추억하며 가족분들께서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다. 시동생이 먼저 일어났다. 단 앞으로 나가 절을 하고 말했다. 어머니, 아들이 불효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편히 쉬세요. 짧은 말이었다. 시동생은 자리로 돌아갔다. 시누이가 그 다음이었다. 엄마, 딸이에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시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진심으로 슬퍼 보였다. 그 다음은 내 차례였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단 앞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섰다. 깊이 절을 올렸다. 일어나서 영정을 마주 봤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계셨다. 아니, 사진 속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있었다.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다. 또렷하게 말해야 했다.
시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게. 어머니, 며느리 수진이에요. 법당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죽이며 내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10년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절 차갑게 대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절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지금 울면 안 됐다. 끝까지 말해야 했다. 근데 편지를 읽고 알았어요. 어머니가 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강해지길 바라셨는지, 어머니는 저를 위해 악역을 자처하셨던 거죠. 평생 오해받는 걸 감수하시면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끝까지 참아주셔서, 저 때문에 외로우셨을 텐데 혼자 견뎌주셔서, 어머니 덕분에 저 이제 조금 강해졌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할게요.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신우이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말 못했는데 오늘은 말할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어머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일어났다. 잠깐만요. 신우이가 앞으로 나왔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형수님, 죄송해요. 신우이가 내 앞에 섰다.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형수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형수님 뒤에서 험담하고 무시하고 정말 죄송해요. 신우이가 내게 깊이 절했다. 나는 당황해서 신우이를 일으켰다. 언니, 괜찮아요. 신우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진이한테 잘하라고. 수진이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동안 형수님을 기둥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짐처럼 대했어요. 신우이가 또 울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엄마 말씀을 안 들었을까? 왜 형수님한테 못되게 굴었을까?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나는 신우이 손을 잡았다. 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도 이해해요. 가족이잖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꽉 쥐었다. 시동생 아내도 일어났다. 저도 죄송해요, 형수님.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법당 안 분위기가 숙연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고인께서 남기신 사랑이 가족들을 하나로 만드는군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는 다시 시어머니 영정을 받다. 어머니 봤죠? 저희 이제 화해했어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요. 이제 저희 가족 서로 사랑하며 살게요. 저를 올리고 자리로 돌아왔다. 앉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가 내 손을 잡아줬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49제가 끝나고 모두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겨울이지만 오늘따라 포근하게 느껴졌다. 시동생이 다가왔다. 형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형수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앞으로 잘할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같이 잘해봐요. 신우이가 내 팔을 잡았다. 형수님, 우리 가끔 같이 밥 먹어요. 그동안 형수님이랑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절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봤다. 절 지붕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어머니, 거기 계세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저 이제 괜찮아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살아갈게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시어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 수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귓가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다. 오늘 너 정말 대단했어. 당당하고 솔직했어. 엄마가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보고 계셨을 거야. 분명히.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이제 이 편지를 몇백 번은 읽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웠다. 수진아, 이제 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어머니가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것도요. 통장을 집어들었다. 3천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다. 10년 전처럼. 아니, 10년 전보다 더 열심히. 컴퓨터를 켰다. 출판 관련 강의를 검색했다. 여러 개가 나왔다. 편집 실무 과정, 전자책 제작 과정, 1인 출판 과정. 하나하나 살펴봤다.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다. 수진아, 천천히 해.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강의를 신청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3개월 과정이었다. 결제를 완료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이었다.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 엄마, 저 시작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창밖을 보며 말했다. 건너편 시어머니 집이 보였다. 여전히 불은 꺼져 있었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저기 계시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계셨다. 저녁 때 민수가 퇴근했다. 수진아, 오늘 기분 어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정말 좋아.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강의 신청했어. 편집 실무 과정. 민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축하해. 민수가 나를 안았다.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에게 말했다. 나 이제 달라질 거야. 예전처럼 눈치 보고 작아지고 그러지 않을 거야. 시댁 식구들한테도 할 말은 할 거야. 당신한테도. 민수가 웃었다. 알았어. 나도 각오해야겠네. 그리고 나 일 시작하면 바빠질 거야. 집안일은 같이 해야 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나도 할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약속이야. 손가락을 내밀었다.
민수가 내 손가락을 잡았다. 약속.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지나갔다. 49제 시댁 식구들과의 화해, 강의 신청.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엄마, 저 오늘 정말 많이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슬픈 날인데 웃었어요. 이상하죠? 근데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웃었어요. 제가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어머니한테 더 좋은 선물일 것 같아서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엔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다. 미소 짓는 얼굴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 고맙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잘 살게요. 엄마가 바라신 대로 강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저게 시어머니일까? 나를 지켜보는 별. 잘 자요, 엄마. 사랑해요. 별이 반짝였다. 대답하는 것처럼.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내려앉았다.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화면에는 내가 편집 중인 원고가 떠 있었다. 3개월 강의를 마치고 이제는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블로그 글 교정, 전자책 편집. 그러다 한 달 전부터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 작업하는 책은 50대 여성이 쓴 에세이였다. 늦은 시작이라는 제목.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자녀가 독립한 후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나와 비슷한 이야기였으니까. 원고를 수정하다가 문득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시어머니 산소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차를 몰고 공원 묘지로 향했다. 40분쯤 걸렸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꽃다발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란 프리지아였다. 산소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시어머니 산소는 언덕 중턱에 있었다. 주변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지금은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참 좋은 자리였다. 시어머니도 이 풍경을 좋아하실 것 같았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꽃을 놓고 손을 모았다. 엄마,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내려앉았다.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나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았다. 엄마, 저 요즘 잘 지내요. 일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이랑도 잘 지내요. 지난달에 신우이랑 같이 영화 봤어요. 재밌었어요. 영화 보고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꽃잎 하나가 내 손등에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부드러웠다. 민수도 달라졌어요. 요즘 집안일 같이 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끔 서툴지만 노력하는 게 보여요. 고마워요, 엄마. 민수한테 잘하라고 말씀하셔서. 목이 메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다. 시어머니 앞에서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제가 작업하는 책이 다음 달에 나와요.
제 이름도 편집자로 들어가요. 10년 만이에요. 엄마, 제 이름이 책에 실리는 게. 그때 한 권 가져올게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릴게요.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웠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어머니 편지 매일 읽어요.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어요. 그럼 힘이 나요. 어머니가 절 믿어주신다는 게 느껴져서요. 바람이 또 불었다. 이번엔 더 따뜻한 바람이었다. 봄바람이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서러워요. 어머니가 왜 살아계실 때 말씀 안 하셨을까? 왜 이렇게 힘든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하면 속상해요. 눈물이 났다. 하지만 흘려보냈다. 참지 않았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솔직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해해요. 어머니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 강해졌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엄마, 저 이제 할 말 하는 사람 됐어요. 신우이가 지난주에 또 제 요리 흉봤는데 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입맛이 다른 거죠. 전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멈칫하더라고요. 웃음이 났다. 엄마 봤죠? 제가 이제 당당해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황변한 종이. 6개월간 수없이 접었다 펼쳤다 해서 이제 모서리가 해졌다.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엄마, 이 편지 정말 소중해요. 제 보물이에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 편지 덕분에 저 10년의 오해를 풀었어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해하게 됐어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요. 매일 새로운 게 배우고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묘비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주황빛 햇살이 산소를 비췄다. 엄마, 이제 가볼게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책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일어서서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사랑해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다. 시어머니, 산소가 벚꽃 아래 고요히 있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잘 살게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오래된 트로트였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 나는 볼륨을 높였다. 노래를 들으며 웃었다. 시어머니가 옆 좌석에 앉아서 같이 듣고 계신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다. 민수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수진아, 왔어. 나 오늘 저녁 내가 만들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진짜. 부엌으로 가봤더니 민수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다. 와,
대단한데 민수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 맛있을지 모르겠네. 우리는 같이 밥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치.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다. 민수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었다. 맛있어. 진심이었다. 민수가 활짝 웃었다. 다행이다. 나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 너 바쁘잖아. 식사 후 설거지를 같이 했다.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나는 그릇을 닦았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민수가 말했다. 수진아, 나 요즘 너 보면 뿌듯해. 진짜로. 나는 민수를 쳐다봤다. 왜?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예전엔 넌 항상 슬퍼 보였어.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닌 것 같았어. 근데 요즘은 진짜로 웃더라. 행복해 보여. 그게 나한테는 제일 기쁜 일이야. 나도 민수 손을 꽉 쥐었다. 고마워. 당신도 변했어. 좋은 쪽으로.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다. 나도 노력 중이야. 더 좋은 남편이 되려고. 창밖을 봤다. 건너편 시어머니 집이 보였다. 이제는 불이 켜져 있었다. 시동생이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다. 처음엔 빈집으로 두려고 했는데 시동생이 엄마가 사시던 집인데 비워둘 순 없죠라며 이사를 왔다. 좋았다. 그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게 시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았다. 자식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걸. 민수야, 나 다음 주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해. 민수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프로젝트?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다. 한 출판사에서 시리즈 기획을 맡아달래. 중년 여성들의 인생 이막 이야기 시리즈. 6권짜리. 내가 총괄 편집자로 들어가는 거야. 민수 얼굴이 환해졌다. 대박, 축하해. 민수가 나를 안았다. 우리 아내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나는 민수 품에서 웃었다. 엄마한테 감사해야 해. 엄마가 기회를 주셨으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엄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밤이 깊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지나갔다. 시어머니, 산소 방문, 민수가 만든 저녁, 새로운 프로젝트.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핸드폰을 켰다. 사진첩을 열었다. 49제 날 찍은 시어머니 영정 사진이 있었다. 확대해서 봤다.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다. 엄마, 잘 자요. 사진 속 시어머니에게 속삭였다. 꿈에서 봬요.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다. 충실한 하루를 보낸 후의 피곤함. 잠이 스르르 왔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시어머니 집 거실에 있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다. 예전처럼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다. 부드럽게 미소 짓고 계셨다. 엄마, 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따뜻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다정한 목소리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바라던 대로 살고 있구나.
강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눈물이 났다. 꿈속에서도 울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엄마도 보고 싶었어. 우리 며느리. 엄마,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셨다. 나도 사랑해. 많이 사랑해. 시어머니 품이 따뜻했다. 평생 안겨보지 못한 그 품. 이제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엄마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시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다.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에서 깼다. 새벽 5시였다. 볼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깊이 들이마셨다. 고맙습니다, 엄마. 하늘을 향해 말했다. 제 인생에 와주셔서, 저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강해지는 법을 알려주셔서.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운 새벽이었다. 시어머니가 그린 그림 같았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정말 잘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멋지게 살게요. 새가 날아갔다. 하얀 새 한 마리.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다. 시어머니 같았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시어머니.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스쳤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포옹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다. 행복했다. 진정으로. 이제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삶 속에. 그리고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시어머니가 열어주신 길을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사랑하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준비됐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